시상대 위에서 트로피를 받는 순간입니다. 올해의 FBI 특별 공로상을 수여합니다. 무대 뒤에서 누군가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관객들이 박수를 치며 기다렸죠. 수천 명의 시선이 무대 중앙으로 집중됐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상을 받는 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네 발로 걸어 나온 하얀 개가 무대 중앙에 섰죠. 수천 명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FBI 역사상 개가 공로상을 받는 첫 번째 순간이었거든요. 시상식 후 기자회견에서 놀라운 고백이 나왔습니다. 저는 8개월 전까지 이 개를 무시했습니다. 발언자는 15년 경력의 베테랑 수사관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습니다. 그렇다면 8개월 전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스앤젤레스에서 FBI 수사관으로 일하고 있는 사라 톰슨입니다. 올해 39세고요. 15년간 FBI 수사관으로 일해왔습니다. 이 일을 하게 된 건 아버지의 영향이 컸어요. 아버지는 독일 셰퍼드 전문 훈련사셨거든요. 어릴 때부터 독일 셰퍼드들과 함께 자라면서 이 견종이 얼마나 뛰어난지 몸소 체험했죠.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사라야, 독일에서 개발된 과학적 훈련법을 따라야 진짜 수사견이 되는 거다. 그래서 저는 15년간 오직 독일 셰퍼드와만 일해왔습니다. 제 파트너 렉스도 독일에서 직접 들여온 최고급 혈통이었어요. 10년간 함께 일하면서 수많은 사건을 해결했죠. 연쇄살인범, 마약 카르텔, 테러리스트까지. 렉스 없이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몇 년 전에 한국계 동료가 있었는데 항상 진돗개 자랑을 했어요. 사라, 진돗개가 세상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개야. 수사견으로도 최고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가 진돗개를 수사에 활용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민족적 자부심으로 하는 소리겠거니 했죠. 2024년 10월 15일 새벽 3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그날이었습니다. 긴급 출동 명령이 떨어졌어요. 로스앤젤레스 베벌리힐스에서 네 번째 고급 미술품 절도 사건이 발생한 거였죠. 지난 2달간 같은 수법으로 3건의 절도가 일어났는데 모두 아시아 미술품 수집가들의 집이었어요. 범인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 정말 치밀한 놈이었습니다. 지문도 DNA도 목격자도 없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범인의 전문성이었어요. 최신 보안 시설을 무력화시키고 CCTV 사각지대만 골라서 움직였습니다. 심지어 군사용 화학약품을 사용해서 냄새까지 완벽하게 차단했어요. 그래서 다른 수사견들이 모두 무용지물이었던 거죠. 이상한 점은 범인이 수억 원짜리 서양 그림들은 건드리지 않고 오직 특정한 아시아 고미술품만 골라서 훔쳐간다는 거였어요. 이건 단순한 절도가 아니야. 동료 수사관이 말했어요.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선택적이야. 전문 조직의 소행 같아. 현장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정말 신기했어요. 리처드 윌슨 씨의 집은 고급 주택 가답게 보안 시설이 완벽했는데 범인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거실에 걸린 모네의 작품은 그대로 두고 조선시대 나전칠기 보석함 하나만 쏙 빼간 거예요. 수사관님, 이쪽으로 오세요. 현장 팀원이 저를 거실로 안내했어요.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하늘이를 만났습니다. 하얀 털의 중형견이 소파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주인을 잃어버린 듯 불안해 보였죠. 이 개가 유일한 목격자예요. 집주인 리처드 윌슨 씨가 키우고 있는 진돗개래요. 진돗개라는 말에 저는 별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어차피 개가 증언할 수는 없잖아요. 더군다나 아시아 견종이면 수사에 별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리처드 윌슨 씨는 60대 초반의 백인 미술품 딜러였는데 자신의 소중한 컬렉션을 잃은 충격으로 많이 당황해 있었어요. 겨우 몇 마디 건져들은 게 전부였죠. 어젯밤 11시 30분쯤 하늘이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어요. 평소엔 절대 그러지 않는 애인데 뭔가를 경계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특정 방향만 계속 보면서 낮게 으르렁거렸거든요. 마치 뭔가 위험한 걸 감지한 것처럼. 그런데 제가 1층으로 내려왔을 때는 이미 늦었죠. 하늘이가 좀 이상했어요.
흥분한 것 같기도 하고. 저는 하늘이를 잠깐 보고는 다른 수사에 집중했습니다. 걔보다는 물리적 증거가 중요하잖아요. 오전 9시쯤 수사견 전문가 데이빗 카터가 렉스와 함께 도착했어요. 데이빗은 20년 경력의 베테랑 훈련사였고 저와 함께 수많은 사건을 해결한 동료였죠. 사라, 이번 사건도 까다롭겠군. 렉스가 범인 냄새를 추적해 볼게. 렉스는 현장을 꼼꼼히 돌아다니며 냄새를 맡았어요. 10년간 함께 일한 파트너답게 정말 체계적으로 수사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이가 자꾸 현관 쪽을 향해 낑낑거리며 뭔가를 알리려 하는 거예요. 마치 이쪽으로 가봐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리처드 윌슨 씨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수사관님, 하늘이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젯밤에도 정확히 이 방향을 보고 짖었거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윌슨 씨, 걔가 수사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는 검증된 표준 절차로 수사를 해야 해요.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되거든요. 데이빗도 제 말에 동의했어요. 맞습니다. 진돗개는 FBI 표준 수사견 훈련을 받지 않았어요. 아시아 견종들은 체계적인 수사견 훈련 과정에 맞지 않아요. 집중력도 떨어지고 명령 수행 능력도 부족하죠. 윌슨 씨가 조금 서운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희는 렉스의 수사에 집중했습니다. 렉스는 정말 전문적으로 현장을 수색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범인의 냄새를 전혀 찾지 못한 거예요. 이상하네. 평소라면 분명히 뭔가 단서를 찾았을 텐데. 데이빗도 당황스러워했어요. 렉스가 이렇게 아무것도 찾지 못한 건 정말 드문 일이었거든요. 과학수사팀이 나중에 밝혀낸 바로는 범인이 군사용 냄새 차단제를 사용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반 수사견들이 모두 무력화된 거였죠. 3일 후 수사는 완전히 막다른 길에 도달했습니다. 렉스와 FBI 수사진이 베벌리 힐스 일대를 샅샅이 뒤졌지만 결정적인 단서를 찾지 못했거든요. 범인의 냄새 추적도 실패했고 지문이나 DNA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더 당황스러운 건 이 절도범들이 정말 전문가라는 점이었습니다. CCTV는 교묘하게 피해갔고 알람 시스템도 무력화시켰어요. 심지어 경비견들조차 짖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유령 같은 범인들이었죠. 그때 FBI 미술품 전담팀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 미술품들. 아시아 미술 전문가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모두 일제강점기에 반출되었다가 최근에 되찾은 한국 왕실 유물들이에요. 그것도 극비로 반환된 것들이죠. 무슨 뜻이에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한국 문화재를 노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한 절도가 아니라 국제문화재 밀매 조직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물건들은 해외 암시장에서 원래 가치의 10배 이상에 거래되거든요.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절도 사건이 아니라 국제적인 문화재 밀매 사건이었던 거죠. 하지만 며칠 뒤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다른 절도 사건이 발생한 거였어요. 이번에도 같은 패턴이었죠. 베벌리 힐스의 다른 아시아 미술품 수집가 집에서 고려시대 청동 향로 하나만 쏙 빼간 거예요. 더 당황스러운 건 렉스가 이번에도 완전히 무용지물이었다는 점입니다. 범인의 냄새를 전혀 찾지 못했고 오히려 엉뚱한 곳으로만 안내했어요. 이상해. 렉스는 지금까지 실패한 적이 없었는데. 데이빗 카터도 당황했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 훈련사가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 저녁 윌슨 씨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수사관님, 하늘이가 지금 미친 것처럼 짖고 있어요. 그런데 집 뒤에 정말로 수상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즉시 데이빗과 함께 출동했습니다. 윌슨 씨 집에 도착하니 정말로 하늘이가 뒷마당을 향해 격렬하게 짖고 있었어요. 평소 온순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저기, 윌슨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가리켰습니다. 뒷담 너머로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도망가는 게 보였어요. 저는 즉시 추격에 나섰습니다. 멈춰서. 하지만 범인은 계속 도망쳤어요. 좁은 골목길을 지나 복잡한 주택가로 사라져갔습니다. 저는 무전기로 지원을 요청하면서 계속 뒤쫓았어요.
본부, 절도 용의자 추격 중. 베벌리힐스 윌로우 스트리트 방향으로 도주 중입니다. 범인은 정말 빨랐어요. 마치 이 지역을 훤히 아는 것처럼 복잡한 골목길들을 능숙하게 빠져나갔습니다. 15분간 추격했지만 결국 놓치고 말았어요. 하지만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범인이 도망가면서 떨어뜨린 작은 용기였어요. 이건 뭐지? 과학수사팀이 분석해보니 군사용 냄새 차단 스프레이였어요. 이런 물질을 사용하면 일반 수사견들이 냄새를 전혀 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렉스가 실패한 거군요. 돌아와서 하늘이를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 개가 범인의 접근을 미리 감지한 거였어요. 만약 하늘이가 없었다면 윌슨 씨는 또 다른 피해를 당했을지도 모르죠. 하늘이가 없었다면 완전히 당했을 뻔했네요. 윌슨 씨가 아직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애가 30분 전부터 계속 경계하고 있었거든요. 마치 누군가 오는 걸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그때부터 저는 조금씩 하늘이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이 개가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하늘이의 반응이었어요. 다른 개들과 달리 화학약품 냄새 차단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감지하고 있었거든요. 진돗개가 어떻게 화학 차단제까지 뚫고 냄새를 맡을 수 있죠? 데이빗이 의아해했어요. 일주일 후 FBI 본부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범인들이 하늘이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국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그들이 윌슨 씨 집 주변에 설치한 감시 카메라를 통해 하늘이의 능력을 파악한 것 같습니다. 정말로 범인들은 하늘이를 경계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윌슨 씨 집 근처에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들도 프로답게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절도범이 아닙니다. 국제수사기구에서 파견된 요원이 상세히 설명했어요. 아시아 전역에서 활동하는 대규모 밀매 조직으로 한국문화재 50점을 해외로 밀반출할 계획입니다. 이미 30점 이상을 확보한 상태고 곧 대규모 거래가 성사될 예정이에요. 상황이 급박해졌어요. 더 이상 시간이 없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목표를 달성하면 소중한 한국 문화재들이 영영 사라질 수도 있었거든요. 이 조직은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의 문화재도 노리고 있어요. 미국이 이번에 제대로 막지 못하면 다른 나라들에도 큰 피해가 갈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윌슨 씨에게 협박 편지가 도착한 거였습니다. 개를 계속 수사에 사용하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범인들이 하늘이를 제거하려 한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즉시 윌슨 씨와 하늘이에게 24시간 보호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범인들은 더욱 교묘해졌어요. 며칠 후 또 다른 절도가 발생했는데 이번에는 하늘이도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범인들이 대응책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과학수사팀이 말했어요. 기존 냄새 차단제보다 더 강력한 새로운 화학약품을 사용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정말로 완벽하게 모든 흔적을 지웠어요. 저는 절망스러웠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것 같았거든요. 렉스도 실패하고 이제 하늘이마저 무력화되었으니까요. 그런 와중에 윌슨 씨가 하늘이와 함께 FBI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민간인의 사무소 방문을 허용하지 않겠지만 워낙 막막한 상황이라 만나보기로 했어요. 수사관님, 하늘이에게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건 어떨까요? 윌슨 씨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묻어 있었어요. 이 애가 정말 뭔가 알고 있어요. 어젯밤에도 정확히 그 시간에 그 방향을 보고 불안해했거든요. 이게 우연일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60년을 살면서 키워본 개 중에 이런 애는 처음이에요.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윌슨 씨, 통계적으로 봤을 때 우연의 일치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늘이가 보이는 행동을 과대 해석하시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범인들이 새로운 차단제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늘이가 갑자기 사무실 창문 쪽으로 가더니 낑낑거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뭔가를 발견한 것처럼 꼬리를 세우고 긴장하고 있었죠. 저기 보세요. 윌슨 씨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지금도 뭔가 감지하고 있어요. 저는 창문 밖을 봤지만 아무것도 특별한 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로스앤젤레스 시내 풍경이었죠.
윌슨 씨, 개가 반응하는 건 자동차 소리나 다른 동물 냄새일 수도 있어요. 이걸 수사 단서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 순간 윌슨 씨가 정말 진지하게 말했어요. 수사관님, 저는 60년을 살면서 많은 개들을 키워봤어요. 하지만 하늘이 같은 개는 처음입니다. 이 애는 뭔가 다른 능력이 있어요. 제가 미술품 딜러로 일하면서 전 세계를 다녀봤지만 이런 직감을 가진 동물은 처음 봅니다. 저는 참을성 있게 설명했어요. 윌슨 씨, 저도 하늘이가 영리한 개라는 건 인정해요. 하지만 FBI 수사는 감정이나 추측이 아닌 검증된 절차와 객관적 증거에 기반해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표준화된 방법만 사용할 수 있어요. 윌슨 씨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어요. 하늘이와 함께 사무소를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죠. 수사관님, 언젠가는 이해하실 거예요. 하늘이가 얼마나 특별한 애인지 말이에요. 그날 저녁, 저는 정말 지쳐 있었습니다. 한 달 넘게 수사했는데 진전이 전혀 없었어요. 렉스와 첨단 장비, 그리고 15년의 경험이 모두 무용지물이 된 기분이었죠. 집에 돌아가서 샤워를 하는데 문득 윌슨 씨의 말이 떠올랐어요. 하늘이가 얼마나 특별한 애인지.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표준 수사 절차를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건 제 모든 신념을 부정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로부터 이틀 후,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오후 3시쯤 윌슨 씨에게서 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수사관님, 하늘이가 지금 엄청 흥분하고 있어요.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저는 피곤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윌슨 씨, 하늘이가 흥분하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평소와 완전히 달라요. 현관문 앞에서 계속 짖고 있고 어떤 방향을 보며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제발 한 번만 와보세요. 정말 이상해요. 그런데 그때 윌슨 씨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수사관님, 사실 하늘이가 냄새만으로 추적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애는 사람의 감정까지 읽을 수 있거든요. 감정을 읽는다고요? 네. 진돗개는 5천년간 한국의 산악지형에서 진화하면서 생존을 위해 특별한 능력을 개발했어요. 냄새뿐만 아니라 공기 중의 미세한 전자기장 변화, 심지어 사람의 스트레스 호르몬까지 감지할 수 있거든요. 저는 반신반의했지만 다른 할 일도 없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윌슨 씨 집으로 향했습니다. 데이빗과 렉스도 함께 데려갔어요. 윌슨 씨 집에 도착했을 때 하늘이의 모습은 정말 이상했어요. 평소 온순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현관 앞에서 특정 방향을 보며 낮게 으르렁거리고 있었고 온몸에 털이 곤두서 있었어요. 저기 보세요. 윌슨 씨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30분 전부터 계속 저러고 있어요. 뭔가 감지한 게 분명해요. 급히 동물행동학 전문가를 불러서 확인해 봤더니 윌슨 씨 말이 맞았어요. 진돗개는 일반적인 후각 추적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전문가가 설명했어요. 범인이 화학약품으로 냄새를 차단해도 긴장과 스트레스로 인한 생체 신호는 차단할 수 없거든요. 이건 냄새가 아니라 전자기장과 호르몬 분비를 읽는 거예요. 저는 하늘이가 보고 있는 방향을 확인했어요. 그쪽으로는 최근에 절도 사건이 일어났던 집이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윌슨 씨, 하늘이가 그 방향에서 나는 냄새에 반응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때 갑자기 하늘이가 더욱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어요. 마치 지금 당장 가봐야 해.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데이빗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라, 혹시 확인해봐도 될까? 렉스는 아무 반응이 없는데 하늘이만 이렇게 흥분하는 게 이상해. 지난번에도 하늘이가 맞았잖아. 저는 잠깐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단서도 없는 상황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방향으로 가보기로 했어요. 좋아요. 하지만 이건 정식 수사가 아니라 그냥 확인차 가보는 거예요. 윌슨 씨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하늘이 안내해줘. 놀랍게도 하늘이는 마치 제 말을 이해한 것처럼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어요. 목줄을 잡은 윌슨 씨를 끌고 확신에 찬 걸음으로 특정 방향으로 향했죠.
저희는 하늘이를 따라 베벌리 힐스의 한 블록을 걸었어요. 하늘이는 중간에 멈추지도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마치 정확한 목적지를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10분 정도 걸어서 도착한 곳은 한 고급 주택이었어요. 얼핏 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하늘이는 그 집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여기에요. 윌슨 씨가 말했어요. 하늘이가 여기라고 하는군요.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어요. 윌슨 씨, 이건 그냥 일반 주택인데요. 별다른 게 없어 보이는데. 그때 하늘이가 갑자기 집 뒤쪽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저희는 하늘이를 따라 뒷마당으로 갔는데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집 뒷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이 집은 분명히 주인이 여행을 간 상태라고 윌슨 씨가 말했거든요. 이상하네. 데이빗도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뒷문에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리고 안을 살짝 들여다봤는데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집 안에서 뭔가를 포장하고 있었어요. 그들 주변에는 아시아 고미술품들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사해온 도난품들과 똑같은 종류의 물건들이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며 데이빗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하늘이가 정말로 문화재 밀매 조직의 은신처를 찾아낸 거였습니다. 렉스가 한 달 넘게 찾지 못한 범인들을 하늘이가 단숨에 발견한 거죠. 하지만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범인들이 하늘이의 능력을 알고 있으니까요. 저는 급히 무전기로 지원을 요청했어요. 본부, 이쪽 베벌리 힐스 메이플 스트리트 1247번지. 대규모 문화재 밀매 조직 발견. 은밀히 지원 요청합니다. 범인들도 하늘이를 경계하고 있었지만 진돗개의 진짜 능력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냄새 차단제만 믿고 있었거든요. 저희는 며칠간 은밀하게 감시했습니다. 하늘이가 범인들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주었어요. 이상해요. 윌슨 씨가 말했어요. 하늘이가 그들 중 한 명을 특별히 경계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긴장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 하늘이는 범인 조직의 위계 질서까지 파악하고 있었어요. 가장 긴장도가 높은 사람, 즉 책임자를 식별해낸 거였죠. 진돗개는 무리 사냥꾼의 본능이 있어요. 동물행동학 전문가가 설명했어요. 5천년간 산악지형에서 생존하면서 리더를 먼저 파악하는 게 생존에 유리했거든요. 그래서 인간 집단의 서열도 본능적으로 읽을 수 있는 거죠. 더 놀라운 건 하늘이가 범인들의 계획까지 예측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하늘이가 특정 시간에만 더 예민해져요. 윌슨 씨가 관찰 결과를 알려줬어요. 아마 그들이 움직이는 시간을 감지하는 것 같아요. 3일간의 추적 끝에 결정적 순간이 왔습니다. 범인들이 문화재를 해외로 밀반출하려는 순간이었어요. 하늘이는 범인들의 긴장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습니다. 누가 망보는지, 누가 리더인지, 누가 가장 위험한지까지 모두 파악했어요. 지금이에요. 하늘이의 신호를 받고 저희는 일제히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이가 갑자기 낮게 으르렁거리더니 특정 지점을 가리키는 거였어요. 그곳을 보니 범인들이 훔친 물건들을 숨겨놓은 또 다른 가방이 있었습니다. 저기. 윌슨 씨가 속삭였어요. 하늘이가 또 뭔가 찾았어요. 정말로 그 가방 안에는 지금까지 도난당한 아시아 고미술품들이 모두 들어있었어요. 조선시대 나전칠기 보석함, 고려시대 청동 향로, 중국 청나라 옥 비녀까지. 총 8명의 국제 밀매업자들이 검거되었고 한국 문화재 47점이 회수되었어요. 그 가치만 해도 수십억 원에 달했습니다. 놀라운 건 하늘이의 추가 능력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이 놓친 숨겨진 창고까지 찾아낸 거예요. 지하 창고에는 더 많은 문화재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범인들은 마지막까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완벽한 냄새 차단에도 불구하고 들킬 수 있었는지 말이에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죠? 체포된 조직의 리더가 물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은 냄새만 차단하면 된다고 생각했겠지만 진돗개는 냄새가 아니라 당신들의 감정과 스트레스를 읽은 거예요. 사건 해결 후
과학자들이 하늘이의 능력을 체계적으로 연구했습니다. 진돗개는 일반 개들과 뇌 구조가 다릅니다. 신경과학자가 설명했어요. 5천년간 험난한 환경에서 생존하면서 후각 외에도 전자기장 감지, 생체 신호 분석 능력이 발달한 거죠. 더 놀라운 건 하늘이의 기억력이었어요. 첫 번째 사건 때 범인의 감정 패턴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냄새는 차단할 수 있지만 스트레스로 인한 생체 전기장은 차단할 수 없어요. 진돗개는 그걸 읽는 거죠. 윌슨 씨가 자세한 설명을 해줬어요. 사실 하늘이는 제가 한국에서 직접 데려온 애예요. 젊었을 때 한국에서 미술품 거래를 하면서 진돗개의 특별함을 목격했거든요. 한국의 산악 지역에서는 진돗개가 사람의 상태를 읽고 위험을 미리 감지하는 능력으로 유명해요. 산에서 조난당한 사람을 찾을 때도 진돗개가 그 사람의 생존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완전히 놀랐습니다. 제가 그동안 무시했던 능력이 이렇게 과학적인 근거가 있었다니요. 데이빗 카터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수사견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야 할 만한 능력이네요. 렉스도 훌륭하지만 하늘이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더욱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늘이가 범인들의 은신처를 찾아낸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계획하고 있던 다음 목표까지 알아낸 거였어요. 하늘이가 보여준 방향을 분석해보니 범인들이 다음에 노렸던 집이 맞습니다. 수사팀장이 말했어요. 만약 우리가 하루만 늦었어도 또 다른 피해가 발생했을 거예요. 저는 FBI 본부에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진돗개는 단순한 후각견이 아닙니다. 생체 신호 분석, 감정 상태 감지, 장기 기억 등 기존 수사견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관들도 이번 사건의 성과를 무시할 수 없었어요. 사라, 정말 놀라운 결과네. 하지만 이런 능력을 어떻게 체계화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진돗개는 기계적 훈련보다는 감정적 유대가 중요해요. 서구식 훈련법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저는 과거의 편견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독일 셰퍼드만이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각 견종이 진화한 환경과 문화에 따라 고유한 능력을 개발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진돗개의 능력은 단순히 개 품종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문화 전체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 같아요. 충성, 끈기, 직감. 이런 가치들이 오랫동안 축적되어 이런 특별한 능력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윌슨 씨도 FBI에 와서 하늘이의 능력을 시연했습니다. 여러 수사관들 앞에서 하늘이가 숨겨진 증거를 찾아내는 모습을 보여줬죠. 데이빗 카터마저 인정했어요. 렉스와 하늘이는 서로 다른 영역에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해요. 함께 일한다면 완벽한 팀이 될 것 같습니다. 윌슨 씨가 감동받아 말했습니다. 수사관님이 이렇게 이해해 주시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엔 하늘이를 무시당해서 많이 속상했거든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다양성이 오히려 수사에 도움이 되는구나 싶어요. 앞으로는 선입견 없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겠습니다. 6개월 후 FBI는 정식으로 특수능력 수사견 프로그램을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제가 제안한 이 프로그램에는 하늘이가 첫 번째 생체 신호 감지견으로 등록되었죠. 하늘이는 FBI 공식 훈련을 받으면서도 자신만의 독특한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감정 추적, 장기 기억 추적, 심리적 유대감 등 기존 수사견들이 못하는 일들을 해냈어요. 더 놀라운 건 전국 각지에서 진돗개를 키우는 한국계 미국인들이 FBI에 연락해오기 시작한 거였어요. 저희 개도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FBI는 진돗개 특별수사단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진돗개 전문가들이 와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죠. 저는 하늘이와 함께 여러 사건을 해결하면서 최고의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하늘이는 단순한 수사견이 아니라 진정한 동반자예요. 하늘이는 이후 여러 불가능해 보이는 사건들을 해결했습니다. 화학 테러범의 감정 상태를 읽어내고 실종자의 스트레스 신호를 감지하고 심지어 거짓말하는 용의자까지 식별해냈어요. 윌슨 씨는 하늘이를 FBI에 정식으로 기증했습니다.
하늘이가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뻐요. 진돗개의 진짜 능력이 인정받아서 더욱 기쁩니다.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윌슨 씨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다른 문화의 가치를 인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1년 후, 저는 국제수사학회에서 발표했습니다. 진돗개를 통해 우리는 수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발견했습니다. 각 문화권의 견종이 가진 고유 능력을 인정하고 활용하는 것이 미래 수사의 방향입니다. 서구적 훈련만이 답이 아니라 각 문화의 고유한 지혜가 현대 수사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하늘이는 이제 FBI 로스앤젤레스 지부의 마스코트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진돗개의 날을 만들어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행사도 열고 있죠. 저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하늘이를 통해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진정한 능력은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5천년간 축적된 진돗개의 지혜와 충성심, 그리고 과학으로도 설명되는 특별한 능력들.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거였습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간다고요? 뉴욕 월스트리트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계 에너지 투자의 중심지에서 한국 기업이 세계 최초로 도전하는 400메가와트급 수소터빈 기술이 화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건 그 기술을 개발하는 한국 과학자가 20년 전 한 미국 기자에게 무시당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은 아직 기초 연구도 부족한 수준이라며 인터뷰를 거절했던 그 기자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편견이 존경으로, 무관심이 감동으로 바뀌는 놀라운 이야기. 지금부터 그 진실을 공개합니다. 저는 레베카 톰슨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15년간 에너지 섹터만 취재해온 기자죠. 그날 제 기자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줄은 몰랐습니다. 2024년 11월 뉴욕 맨해튼 월드 트레이드 센터 글로벌 에너지 투자 포럼이 열렸어요. 회장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보세요. 골드만삭스 에너지 투자팀장 마이클 해리슨, 블랙록 인프라 펀드 매니저, 제니퍼 데이비스, 시티그룹 아시아 담당 투자이사 로버트 김까지. 월스트리트 에너지 투자의 거물들이 한자리에 모인 거였어요. 저는 에너지 전문 기자로서 당당히 프레스석에 앉았습니다. 15년간 이 바닥을 지켜봤다는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포럼은 예정대로 진행됐어요. 각국의 청정에너지 투자 현황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테슬라의 배터리 기술, 덴마크 풍력 에너지, 노르웨이 수소 프로젝트까지 모든 게 예상 범위 내였습니다. 그런데 포럼 마지막 세션에서 갑자기 특별 발표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방금 확정된 투자 소식이 있습니다. 즉시 공유하겠습니다. 5분 후 스크린에 떠오른 제목을 보고 회장 전체가 웅성거렸어요. 대한민국 두산 에너빌리티 2027년 세계 최초 400메가와트급 수소 전소 터빈 개발 프로젝트 글로벌 투자 유치 성공. 400메가와트급 수소 전소 터빈이라고요?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세계 최초라고요? 그것도 한국에서? 회장에서 술렁거림이 일어났어요. 투자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 해리슨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한국이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혼자 진행한다고요? 제니퍼 데이비스도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2019년에 세계 5번째로 가스터빈 만든 회사가 벌써 수소터빈에서 세계 최초를 노린다고요? 로버트 김은 더 직설적이었어요. 정말 기술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요? 지이나 지멘스도 못한 걸? 저도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한국 기술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소터빈 프로젝트를 이끄는 사람의 이름이 낯익었거든요. 발표 자료에서 발견한 이름. 박민수 박사. 20년 전 MIT에서 만났던 그 한국 연구원이었어요. 설마 그가?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20년 전 기억을 되짚어봤습니다. 2005년 보스턴 MIT 국제에너지 심포지엄. 저는 월스트리트 저널 신입기자로 첫 해외 취재를 나온 상태였어요. 당시 저는 27살의 패기 넘치는 기자였습니다. 컬럼비아 저널리즘 스쿨을 수석 졸업하고
WSJ의 특채로 들어간 엘리트였죠. 이번 취재로 에너지 전문 기자로 발돋움하고 싶었어요. 심포지엄에서 가장 주목받은 주제는 차세대 청정 에너지였습니다. 각국 연구진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발표했어요. 박민수 박사는 한국 두산중공업에서 파견 나온 젊은 연구원이었어요. 30대 초반의 진지한 엔지니어였죠. 발표에서 열정적으로 자신의 연구를 설명했습니다. 그의 발표 제목이 흥미로웠어요. 수소 전소 터빈의 가능성과 미래. 발표가 끝난 후 저는 개별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아시아 기업의 관점을 듣고 싶었거든요. 박 박사님, 수소 터빈이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네, 물론입니다. 다만 기존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가요? 수소는 천연가스와 연소 특성이 달라요. 기존 터빈을 개조하는 게 아니라 수소만을 위한 전용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당시 제 머릿속엔 의구심만 가득했어요.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 기업들도 아직 시도하지 않는 기술인데 한국에서 가능할까요? 박민수 박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기술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와 끈기만 있다면 어디서든 가능해요. 그렇다면 언제쯤 실현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20년 후면 반드시 세계 최초로 완성해 보이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너무 이상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결국 그 인터뷰는 기사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한국 기업의 무모한 도전 정도로 여겼거든요. 심포지엄이 끝난 후 박민수 박사가 제게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톰슨 기자님, 20년 후에 꼭 다시 만나요. 그때는 제 말이 맞았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의상 받았지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냥 동양인 특유의 자신감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확히 20년이 지난 지금 그 이름이 세계 최초 프로젝트와 함께 나타났어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정말로 그가 해낸 건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러 가야겠다고. 한국으로 말이에요. 인천공항 도착부터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자동화된 시설들, 첨단 교통 시스템. 2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였습니다. KTX로 창원까지 가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산업단지들의 규모에 놀랐어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할 줄 몰랐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본사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말을 잃었어요. 규모도 규모지만 연구시설의 수준이 실리콘밸리 첨단 기업 못지않았습니다. 톰슨 기자님이시군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30대 후반 여성 연구원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조은영입니다. 박민수 박사님의 연구팀 멤버예요. 박민수 박사의 팀이라고요?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박사님이 자주 말씀하셨어요. 20년 전 MIT에서 만난 기자가 있다고. 언젠가 꼭 다시 만나 뵙고 싶다고. 박민수 박사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연구실에 계세요. 마침 중요한 실험을 준비 중이시거든요. 조은영 박사가 저를 안내한 곳은 첨단 연구동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올라가니 거대한 연구실이 나타났습니다. 박사님, 톰슨 기자님 오셨어요. 연구실 안쪽에서 한 남성이 일어났어요. 머리는 희끗희끗해졌지만 20년 전 그 진지한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톰슨 기자님, 정말 오셨군요. 20년 만이네요. 박민수 박사가 반갑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어요. 박사님, 정말. 그때 말씀하신 걸 지키고 계시는군요.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2027년까지는 반드시 해낼 겁니다. 연구실 벽면에는 거대한 설계도들이 걸려 있었어요. 복잡한 수식과 도면들로 가득했습니다. 이게 그 수소터빈 설계인가요? 네. 20년간 연구한 결과물이에요. 조은영 박사가 옆에서 설명을 도왔습니다. 박사님은 미국에서 돌아오신 후 줄곧 이 연구만 하셨어요. 수소 전용 터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확신하셨거든요. 그런데 정말 가능한 건가요? 지이나 지멘스도 아직 못한 기술인데. 박민수 박사가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그들은 기존 가스터빈을 개조하려고 해요. 하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수소만을 위한 터빈을 설계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3D 모델이 떠올랐어요. 기존 터빈과는 완전히 다른 구조였습니다. 수소는 연소 속도가 매우 빨라요. 그래서 다단계 연소 제어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화면 속 시스템은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연소가 여러 단계로 나뉘어 정밀하게 제어되고 있었습니다. 20년 전에는 이런 기술이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AI와 소재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현실이 됐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잃고 화면을 바라봤어요. 20년 전 제가 무시했던 그 아이디어가 이렇게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다니. 그런데 정말 작동할까요? 박민수 박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직접 보시겠어요? 실제 테스트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박민수 박사의 안내로 향한 곳은 연구단지 내 대형 실험동이었어요. 거대한 건물 안에는 축소 모델이지만 실제와 동일한 수소 터빈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실제 크기의 10분의 1 모델이에요. 하지만 모든 기술이 똑같이 적용됐습니다. 주변에는 수십 개의 모니터와 제어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마치 나사 관제실 같았습니다. 지금 수소 연소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조은영 박사가 제어판을 조작하기 시작했어요. 모니터에 실시간 데이터가 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연료 수소 100% 연소 온도 1200도씨 터빈 회전수 3600rpm 시스템 상태 정상. 믿을 수 없어요. 정말 수소만으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처음엔 저희도 놀랐어요. 하지만 다단계 연소 제어 덕분에 기존 터빈보다 오히려 더 안정적이에요. 모니터를 보니 연소 과정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뉘어 각각 다른 온도와 압력으로 제어되고 있었습니다. 수소는 빠르게 연소하지만 단계적으로 나누면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어요. 그때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실 박사님은 20년간 기자님을 생각해 오셨어요. 예. 조은영 박사가 설명했어요. 연구실에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미국 에너지 관련 기사들이 가득해요. 특히 기자님이 쓴 기사들은 스크랩해서 보관하고 계시거든요.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제가 그를 무시했는데 그는 오히려 저를 존경하고 있었다니. 박사님이 자주 말씀하셨어요. 톰슨 기자님께 배운 게 많다고. 객관적이고 날카로운 질문 덕분에 연구 방향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박민수 박사가 저를 연구실 한편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제 작업 공간이에요. 한쪽 벽면에는 제가 쓴 기사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에너지 기술, 투자 동향, 미래 전망까지. 제가 15년간 쓴 주요 기사들이 거의 다 있었습니다. 박사님께서 왜 이런 걸? 기자님의 기사를 읽으면서 많이 배웠어요. 기술만으론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시장과 투자자들의 관점도 이해해야 한다는 걸. 책상 위에 낡은 명함이 하나 있었어요. 20년 전 제가 건넨 바로 그 명함이었습니다. 20년간 책상 위에 놓고 매일 봤어요. 언젠가 기자님께 성과를 보여드리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20년 전 제가 무시했던 그 사람은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꿈을 키워왔던 거였습니다. 전체 프로젝트 현황을 보여드릴까요? 박민수 박사가 저를 프로젝트 관리실로 안내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수소터빈 개발 로드맵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2020년 기초 연구 완료, 2022년 10분의 1 축소 모델 성공. 2024년 투자 유치 완료, 2025년 실증 플랜트 건설, 2027년 400메가와트급 상용화.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계획보다 6개월 앞서 진행되고 있어요. 내년에 실증 플랜트가 완공되면 본격적인 테스트에 들어갑니다. 조은영 박사가 세부 계획을 설명해줬어요.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어요. 성공하면 에너지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뀔 거거든요. 스크린에 전 세계 관심 현황이 표시됐어요. 미국, 유럽, 일본의 주요 기업들이 기술 제휴를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해외에서는 어떤 반응인가요? 처음엔 의심했어요. 하지만 테스트 결과를 보고 나서는 모두 놀라고 있습니다. 박민수 박사가 보여준 자료에는 지멘스, 미쓰비시의 기술 협력 제안서들이 있었어요. 그들도 이제는 인정하고 있어요. 수소터빈의 미래는 다단계 연소 제어에 있다는 걸. 그런데 왜 한국이 이걸 먼저 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기업들은 기존 시설을 활용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새로 시작했거든요. 조은영 박사가 덧붙였어요. 박사님의 가장 큰 통찰이에요. 혁신은 기존 틀을 버릴 때 가능하다는 것. 모니터에 프로젝트 투자 현황이 표시됐어요. 총 5조 원 규모의 투자가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이 정도 투자면 세계 최대 규모의 수소터빈 프로젝트예요. 성공하면 한국이 수소 경제의 중심이 될 겁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정말로 세계를 바꿀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20년 전 박민수 박사가 말했던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는 게 바로 이런 뜻이었구나.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어머니에게 화상통화를 걸었습니다. 78세의 마리아 톰슨, 1970년대 한국에서 간호사로 일하다가 독일을 거쳐 미국으로 이민 온 제 어머니는 몇 년 전부터 제가 한국에 대해 관심이 없다며 서운해하셨어요. 레베카야,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니? 네, 엄마.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들을 보고 있어요. 저는 그날 본 모든 것들을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한국의 발전된 기술, 박민수 박사의 이야기, 그리고 제가 20년 전에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까지. 엄마, 제가 정말 부끄러워요. 편견 때문에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했어요. 어머니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레베카야, 엄마도 한국에서 일할 때는 그 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줄 몰랐다. 정말 대단하구나. 왜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얘기해주지 않으셨어요? 너는 항상 바빴잖니. 그리고 솔직히 엄마도 그때는 가난한 나라라고만 생각했어. 어머니가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알고 있었다. 그 나라 사람들의 열정을.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일하던 그 의지를 말이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죠? 물론이지. 진정한 이해에는 나이가 없다. 내가 그걸 깨달았다는 게 더 소중하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한국 이야기를 자세히 들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보인다는 걸. 한국에서 돌아간 저는 뉴욕에서 열린 에너지 투자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했습니다. 이번엔 한국 기술에 대한 월스트리트의 평가를 들어보는 자리였어요. 한국 기술은 과대평가됐다고 봅니다. 골드만삭스의 마이클 해리슨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너무 많은 투자가 몰리고 있어요. 제니퍼 데이비스도 거들었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신중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 말들이 반복되자 저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그건 잘못된 판단입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저는 직접 봤던 모든 걸 설명했어요. 박민수 박사의 20년 연구, 혁신적인 기술, 그리고 한국 기업의 놀라운 역량까지. 그들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하지만 투자 리스크보다 기회가 더 큽니다. 이 기술이 성공하면 에너지 산업 전체가 바뀔 거예요.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접근하자는 건가요? 협력해야 합니다. 경쟁이 아니라 파트너십으로 접근해야 해요. 로버트 김이 관심을 보였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협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술 제휴, 공동투자, 글로벌 마케팅. 가능성은 무궁무진해요. 그날 밤 저는 박민수 박사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이번엔 회의적인 기사가 아니라 희망적인 스토리를 쓰고 싶습니다. 20년 전 놓쳤던 기회를 이번엔 제대로 잡고 싶어요. 며칠 후 답장이 왔습니다. 기자님과 다시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20년 전 그 만남이 결국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6개월 후 저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특별 기획 시리즈를 연재하게 됐어요. 한국 수소터빈 혁명이라는 제목으로 총 5부작이었습니다. 박민수 박사와 조은영 박사를 정기적으로 인터뷰하면서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생생하게 전했어요. 제 기사를 통해 전 세계가 한국의 수소터빈 기술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조은영 박사가 메일을 보내왔어요. 기자님 덕분에 해외 관심이 폭증하고 있어요. 박사님도 정말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박민수 박사에게 마음속으로 사과했어요. 2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그의 꿈을 함께 세상에 알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년 후 창원의 세계 최초 400메가와트급 수소터빈 실증 플랜트가 완공됐습니다. 한국의 혁신 기술과 글로벌 투자가 만나 불가능을 현실로 만든 거였어요. 그 준공식에서 저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20년 전 한 엔지니어의 꿈이 오늘 현실이 됐고 이제 인류 모두의 미래가 됐습니다. 박민수 박사가 준공식 연설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이 모든 것은 20년 전 한 기자님과의 만남에서 시작됐습니다. 때로는 의심과 질문이 더 큰 확신을 만들어낸다는 걸 배웠습니다. 저도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박사님, 당신이 옳았어요. 정말 기술에는 국경이 없었습니다. 2027년 한국 두산 에너빌리티의 세계 최초 400메가와트급 수소터빈이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전 세계 에너지 기업들이 한국 기술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수소 경제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저널리즘은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찾아가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때로는 20년이 걸려도 늦지 않다는 걸 말이에요. 20년 전 무시당했던 과학자의 꿈은 오늘 전 세계가 인정하는 혁신이 됐고 한국은 세계 5번째 가스터빈 개발국에서 수소터빈 세계 1위 국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한복판에서 진정한 기자, 정신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꿈에는 국경이 없고 진실에도 국경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따뜻함을 전하는 해외 감동 사연이었습니다.